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국경지대에서 무력 충돌을 이어온 태국과 캄보디아가 지난 27일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양국에서 1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50만 명 이상이 피난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미국의 압박 결과 어렵게 휴전이 성사됐습니다. 하지만 양국 사이에는 오랜 불신과 더불어서 국경 문제 그리고 정치 상황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이라서 이 휴전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 10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휴전협정을 맺었다가 6주 만에 다시 충돌했었죠. 불안한 휴전 상태에 놓인 태국과 캄보디아 상황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뉴질랜드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구 남반구에 위치한 뉴질랜드는 요즘 한창 여름인데요. 그리고 12월에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복싱데이와 함께 한 달 가까이 쉬는 여름 휴가가 맞물려서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동안 고물가와 고금리로 힘들었던 뉴질랜드 경제가 회복되는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뉴질랜드 상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월 29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잘 되면 몇 주 내로 타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한 뒤 대부분 현안이 논의됐고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번 회담이 매우 건설적이었다면서 다음 달 유럽 정상들과 만나 종전안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오늘부터 타이완 주변에서 육해공 합동훈련을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함정과 항공기가 여러 방향에서 타이완 섬에 접근하고 각 군별 합동 공격훈련이 실시되는데요. 중국군은 그동안 타이완 총통의 발언이나 미국 등과의 교류를 문제 삼아 타이완 포위 훈련을 벌여왔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총통이 중국을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타이완 내 간첩 색출에 나선 이후인 4월 초에도 해협 레이팅 2025A 훈련을 벌였는데요. 이번 훈련은 레이팅 훈련 이후 약 9개월 만입니다. 이스라엘이 10년 이상 개발해온 레이저 대공 무기인 아이언빔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소형 드론을 넘어 로켓과 미사일 요격까지 가능한 고출력 레이저 대공 무기를 실전 배치한 건 자국이 세계 최초라고 강조했는데요. 비행체에 레이저를 조준해 파괴하는 레이저 대공 무기는 1회 공격 비용이 우리 돈으로 수천 원에 불과한 반면 저고도 방공망인 아이언돔 가동을 위해 쓰이는 요격 미사일 가격은 한 발당 우리 돈으로 약 7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언빔을 활용해 운용비가 비싼 아이언돔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자국의 방공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28일) 미얀마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지 4년 10개월 만에 총선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다음 달 말까지 3차례에 걸쳐 실시되는데요. 상하원 의석 중 75%를 선출하는데 나머지는 현역 군인에게 배정되고 이들이 다시 대통령을 뽑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군부에 반대하는 정당이 선거에서 배제되면서 사실상 군부 통치를 연장하는 수단이 될 거란 분석입니다.
시리아 새 정부가 14년에 걸친 내전 기간 급락한 자국 통화 가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폐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시리아 중앙은행은 내년부터 기존 화폐 단위에서 0을 2개 빼는 리디노메이션, 즉 화폐 단위 축소를 단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액면상 100 시리아 파운드가 앞으로는 1 시리아 파운드로 바뀌게 됩니다. 2011년 내전이 발발하기 직전 시리아 환율은 1달러당 50파운드 수준이었지만 이후 한때 1달러당 10,000파운드를 돌파하면서 화폐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해피 뉴 이어. 네. 물음표가 행복한 새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지금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8일에 2시간 반 동안 종전안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두 정상 다 진전을 이뤘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종전 협상이 정말 잘 되면 아마 몇 주 안에 타결될 거다. 근데 정말 나쁘게 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몇 주가 지나면 그게 어떤 쪽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종전 협상이 합의되기까지 얼마나 가까이 왔느냐라고 기자들이 물었더니 95% 정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신감을 보인 건데요. 지금 최대 난제가 돈바스 지역 등 영토 문제입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동부 도네츠크에서 완전히 군대를 철수해라. 이 지역 영토를 다 할양해라. 돈바스를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네.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선에서 전투를 일단 중단하자.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일부 통제하고 있는 도네츠크 지역에 비무장지대와 자유경제구역을 조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안에 대해서 이제 또 기자들이 물었더니 매우 어려운 문제지만 해결될 거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일단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번 회담에서 20개 조항의 평화안을 포함한 평화체제 구축의 거의 모든 측면을 논의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은 100% 합의됐고 미국과 유럽의 대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은 거의 합의가 됐다. 군사적 차원에서는 100%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이 큰 부분을 맡게 될 거고 우리는 유럽을 100% 도울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유럽연합, 나토,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정상들과 잇따라 통화를 하면서 이번 회담 결과를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네. 영토 문제가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 지금 포기해야 한다. 이게 계속 네.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95%까지 가까워졌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젤렌스키 대통령 만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먼저 통화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통화 직후에 러시아 쪽에서 나온 얘기는 우크라이나가 종전을 위한다면 돈바스를 완전히 포기하라 이렇게 똑같은 얘기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네. 지금 러시아는 돈바스를 우리가 완전히 장악하지 않으면 전쟁 안 끝낸다라고 지금 계속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러시아가 돈바스의 서부 지역 일부를 장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13개는 한데 여기에 지금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러시아에 비해서 우크라이나 쪽 전력 손실이 지금 훨씬 심각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샤코프 크렘린군 외교정책보좌관이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이번 통화에서 일시적인 휴전은 분쟁을 장기화시킬 뿐이라는 데 동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랑 유럽은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토를 내줘도 괜찮을 것인가 한번 붙여보겠다. 그래서 휴전을 좀 일시적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건 아니다라고 미국과 러시아는 반대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적대 행위를 종식하려면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에서 지체 없이 철수하는 대담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압박을 가했습니다. 네. 95% 긍정적이다 얘기했지만 네. 아직 또 뜯어보면 쉽지 않아 네,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네, 유명한 기생충의 대사인데요. 이스라엘이 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6일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동부의 미승인 국가인 소말리란드를 국가로 승인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 소말릴랜드는 소말리아 국토 북서부 해안에 있는 미승인 국가입니다. 인구는 한 400만 명, 면적이 우리나라의 한 1.7배에 달하는 그런 나라인데요.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1960년 내륙의 이탈리아 식민지 지역과 통합해서 독립을 하면서 이제 소말리아가 탄생을 했는데 네. 그러다가 69년에 쿠데타로 집권한 바레 대통령이 91년에 축출이 되니까 소말릴랜드가 소말리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그런 국가입니다. 근데 네. 미승인 국가라는 거죠. 당연히 소말리아 정부는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소말릴랜드가 이후에 지금 소말리아 내전이 한 20년 동안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군대랑 화폐를 보유했고요. 대선을 포함한 여러 선거를 독자적으로 치르면서 독립정부를 운영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소말리아 본토보다 소말릴랜드의 치안 상황이 더 안정적이다라는 평가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우리가 이러면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높아졌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국가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1년간 지금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타냐후 총리가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조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소말리아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연합, 미국, 유럽 연합 등이 승인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유엔 안보리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29일에 긴급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 시점에 갑자기 왜 국가로 인정을 했을까? 그렇죠.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을 이곳으로 이주시키려는 사전 작업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이 가자 주민을 이주시키는 방안을 논의했을 때 그럼 어느 나라로 보낼까 했을 때 그 논의했던 장소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국제사회는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행위는 전쟁 범죄, 나아가서 집단 말살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거든요. 네.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인접한 국가들은 소말릴랜드를 국가로 인정하면 아프리카 전역에서 민족 구성을 이유로 분리 독립 요구가 연쇄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아프리카가 굉장히 혼란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우방국인 미국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소말리아는 소말릴랜드 땅을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국무부가 명확하게 지금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소말릴랜드를 아는 사람이 있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고 EU도 유엔 헌장과 아프리카 연합 헌장, 소말리아 헌법에 따른 소말리아의 주권과 영토적 완전성, 통합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와, 진짜 다 계획이 있었던 네. 예. 얘기였고요. 다음 키워드 체험 군인의 현장, 체험 네. 삶의 현장이 있었는데 예. 군인의 삶을 체험해 보게 하겠다고 영국 정부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25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유급으로 군 생활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요. 지금 병력 부족 문제가 만성화됐기 때문입니다. 이걸 좀 완화해 보고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층에게도 새로운 선택지를 좀 제시해 보겠다라는 취지인데요. 네. 2026년 3월부터 군 기초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대학 진학을 미루고 진로 탐색이나 자기 개발을 위해서 갭 이어를 선택한 그런 청년들이 주요 대상인데요. 그래서 참가한 사람들은 1년간 6회 공군을 순환하면서 기초 군사 훈련과 실무 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체험을 하는 거니까 실제 전투 작전에는 투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기술 교육을 대신 받게 되고 뭐 팀워크, 리더십을 기르는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영국 정부가 일단 한 150명 규모로 시범 운영을 해본 뒤에 이게 좀 효과가 좋으면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일반 신병의 경우는 초봉이 약 2만 6천 파운드, 우리 돈으로 4,4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병력난이 심하기 때문인데요. 1960년에 영국이 의무 복무제를 폐지했습니다. 모병제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10년 동안 이 목표가 달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력을 유지하는 데 부담이 많이 커졌어요.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은 이번 프로그램은 젊은 세대가 군이 제공하는 기술과 훈련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라면서 국방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영국만 이런 건 아니고요. 호주도
지금 10여 년간 운영해온 지금 갭이어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이걸 본따서 영국이 따라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CNN이 이제 보도를 했는데 네. 프랑스, 독일 이렇게 유럽 국가들도 이 청년층의 자발적인 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비슷한 체험형 복무 프로그램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할부 인생. 미국에서 신차와 트럭의 가격이 2020년 이후 33%나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장기 대출 상품이 등장을 했는데요. 네. 100개월짜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8년 4개월이거든요. 근데 차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네. 소비자들이 대출 기간을 이제 8년에서 심지어 10년까지 늘려야 차를 살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건데요. 네.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자동차 매장을 운영하는 한 점주가 이제는 월 $300, 한 43만 원짜리 신차 할부금은 사라졌다. 많은 가정이 새 차를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실제로 올가을에 신차 평균 가격이 $50,000, 한 7,225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근데 팬데믹 이전만 해도 우리 돈으로 한 5,400만 원 수준이었거든요. 네. 이제 정말 많이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11월 기준으로 신차 평균 월 납입액이 $760, 109만 원까지 돼버린 상황이에요. 네. 근데 할부금만 많아진 게 아니라 지금 물가도 높고요. 그렇죠. 금리 상승이 겹치면서 일부 소비자들이 이미 할부금을 연체하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48에서 60개월 대출을 많이 했어요. 이건 우리도 익숙하잖아요. 네, 네. 근데 72개월 이상 장기 대출을 찾는 구매자들이 많아졌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대형 픽업은 가격이 더 비싸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100개월짜리 초장기 대출이 나오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할부를 오래 한다고 해도 구매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저가의 모델이 없다면 과연 저소득층이 차를 살 수 있겠느냐라고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규제를 완화하는 지시를 내놨습니다. 소형과 저가 차량 판매를 허용할 수 있게 규제를 좀 느슨하게 해준 건데요. 네. 왜냐하면 초소형 차는 큰 차에 비해서 차체가 작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을 때 분산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안전 테스트에 불리했거든요. 근데 이제 작은 차에 대한 안전 기준을 완화해서 가격이 조금 싼 소형차를 사기 유도를 해보겠다라는 전략인데 네. 그래서 주요 업체들도 기존 모델에 사양을 좀 많이 낮춰서 딱 기본만 장착을 한 네네.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낮춘 모델을 내놓으면서 소비자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100개월. 네. 와, 대단한데요. 이거 다 갚으면 또 신차를 사야 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할부 인생이 아닌가 그런 아마 생각이 그 중간에도 들더라고요. 마음이 네. 아유 할부 때문에 그러니까요. 바꾸지도 못하고. 네. 예. 다음 키워드입니다. 자려다 깰 수 있다. 확 깰 수 있는 건데요. 최근 비행기 이코노미석에서 몸을 웅크린 채 잠을 자는 이른바 기내 수면 챌린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좌석이 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잠들기가 좀 쉽지 않은데 여기에서도 숙면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영상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 의료진과 항공 안전 전문가들은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SNS에서요. 비행기 좌석에서 이제 신발을 벗고 네.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올린 뒤에 안전벨트를 이 다리에 감아서 몸을 고정한 채 잠을 청하는 영상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대에서 웅크리고 자는 느낌과 비슷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예. 수면의 질이 높아진다. 장거리 비행을 할 때 숙면할 수 있는 비법이다라고 하니까 화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플루언서뿐만이 아니라 일반 승객들까지 따라하는 모습을 공유되면서 일종의 챌린지가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네. 전문가들은 이렇게 장시간 다리를 접은 채 웅크린 자세를 유지하면 하체 혈액 순환이 저하돼서 심부정맥 혈전증, 이른바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혈전이 폐로 이동하면 폐색전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리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뒤틀린 상태로 만드는 매우 위험한 유행이다.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을 스스로 조성하는 셈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네. 안전 측면에서도 지금 문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승무원 노조는 안전벨트는 반드시 허리 아래에 낮고 단단하게 착용을 해야 되는데 이건 선택이 아닌 규정이다. 승무원의 안전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5,000, 약 5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네. 미국 연방항공청은 기내 안전벨트는 급작스러운 난기류 상황에서 승객이 튕겨나가는 걸 방지하는 유일한 장치다. 그렇죠. 무릎을 감싸는 행위는 난기류가 발생했을 때 관절 골절이나 심각한 척추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장거리 그러니까요. 계속 네, 이동을
이 자세를 쭈그리고 유지한다는 거는 힘듭니다. 예, 안전을 위해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자, 다음 키워드 우리는 세기의 전설을 애도한다. 주인공은 프랑스의 원로 배우 겸 동물복지운동가인 브리짓 바르도입니다. 브리짓 네. 바르도가 9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재단이 있습니다. 28일에 재단의 창립자이자 대표인 브리짓 바르도의 별세 소식을 깊은 슬픔과 함께 전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이자 가수였던 그는 화려한 경력을 포기하고 동물복지와 재단에 삶과 열정을 바치기로 선택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사인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냥 프랑스 남부에 있는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만 알려졌는데요. 1934년에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잡지 모델로 활동하다가 1952년부터 배우가 됐는데요. 56년에 찍은 영화 그리고 신은 세계를 창조했다 해서 아주 자유분방한 여성 캐릭터를 연기해서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프랑스어로 아기를 뜻하는 약칭 비비, 베베로 불렸어요. 네. 브리짓 바르도의 이제 그 앞 글자를 딴 거죠. 그러네요. 이후에 50여 편의 영화를 찍었는데요. 1973년에 매일 아름다워야 하는데 지쳤다라면서 영화계를 은퇴했습니다. 이후 동물복지운동에 전념을 했는데 마지막 영화에서 도살당할 뻔한 염소를 사들였대요. 촬영 도중에. 그 염소를 사들여서 호텔방에서 키웠답니다. 그래서 동물권 운동에 좀 뛰어들게 된 계기가 된 게 아닌가라고 AFP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86년에는 동물 보호를 위한 재단을 설립해서 네. 동물을 이용한 문화 축제를 비난했습니다. 여기에 이탈리아 경마 축제인 팔리오 우리의 보신탕이 대상이 됐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개고기를 먹는 나라인데 개고기를 먹는 건 야만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화제가 됐었고 그렇죠. 94년에 당시 김영삼 대통령에게도 개고기를 금지해달라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화의 상대성을 간과한 일방적인 동물보호 운동이다 이런 비판도 받았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동물 도살과 관련해서 무슬림 문화를 비판했는데 이 과정에서 인종차별 혐의로 5번이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969년에 프랑스 공화국의 상징인 마리안느 모델로 선정이 됐습니다. 프랑스의 최고 훈장 레종 도네르도 받았고요. 근데 반이민 극우 발언으로 논란이 일면서 이 마리안느 동상이 일부 지역에서 철폐되기도 했는데요. 네. 마크롱 대통령이 브리짓 바르도는 영화와 목소리, 눈부신 영광 그리고 동물에 대한 아낌없는 열정, 마리안느가 된 얼굴로 자유의 삶을 상징했다. 우리는 세기의 전설을 애도한다. 라면서 SNS에 추모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많은 스타들이 또 세상을 네. 떠난 한 해가 아니었나 싶네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조니의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After all these years 함께 듣겠습니다. Faded wedding photograph, you and me in our first dance. Our eyes are closed, we're lost in one sweet embrace. Since those days the world has changed, but our love remains the same. God knows we've had our share of saving grace, and I'm proud of all the blessings you have given me. The mountains we've climbed to get this far. We've learned to take the laughter with the tears. After all these years. You make it feel brand new after the fires that we walked through. Against the odds, we never lost our faith. In a house we've made our own, where our children all have grown. Precious moments time cannot erase. Make a living up and down the gypsy highways. The seasons that we've had to share apart.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송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 모두 66명을 재판에 넘기며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대통령 배우자 신분을 이용해 고가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현대판 외관 매직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각종 인사와 공천에 폭넓게 개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장시간 사회적 논란이 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디올 가방 사건을 마무리했고 김건희 씨가 고가의 명품과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새롭게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사가 지연됐던 명태균 공천계 무효과, 건진법사 관련 금품 수수, 통일교 정교 유착, 관저 이전 의혹,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등도 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쿠팡이 회원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30일 만에 피해 회원들에게 1인당 5만 원 상당을 구매 이용권 형태로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단일 플랫폼이 아니라 여러 플랫폼에서 나눠 써야 하는 이른바 쪼개기 이용권 방식이어서 생색내기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참사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로 첫 출근해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감사원 직원의 일탈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감사원의 자정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뉴질랜드 오클랜드 김은대 통신원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질랜드 경기가 회복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뉴질랜드 경제는 지난 1, 2년간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서 하락세를 겪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지표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우선 2025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GDP가 약 1.1% 성장하는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고 기업들의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비즈니스 신뢰도는 최근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서 업계 전반의 최악의 시기는 지났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내년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만 요즘 소비자들이 연말 세일에 몰리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여전히 생활비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의 물가 상승률은 약 3% 내외로 과거의 폭등세보다는 안정됐지만 주거비와 공공요금, 전기료 같은 것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네. 하지만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최근 2.25% 수준까지 인하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갚던 가계들의 가처분 소득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 연말에 소비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연말연시에 이벤트가 많죠. 뉴질랜드 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배경입니까? 네. 네. 뉴질랜드에서는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을 복싱데이라고 부릅니다. 네. 권투를 하는 날이라는 뜻이 아니고 크리스마스 선물 박스를 풀어보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네. 뉴질랜드는 영국의 식민지 시절부터 시작된 이 복싱데이 전통을 그대로 물려받았는데요. 네. 현재는 뉴질랜드만의 독특한 여름 휴가 문화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뉴질랜드인들에게 복싱데이는 연중 최대 세일을 하는 날로 통합니다. 네. 크리스마스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서 백화점과 상점들이 엄청난 할인 행사를 하는데요. 새벽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오늘까지 40 내지 70%까지 와. 할인 행사를 한다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주 급한 물건이 아닌 경우에는 연말 세일을 기다렸다가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북반구와 달리 뉴질랜드 12월은 한여름입니다. 그래서 네네. 많은 사람들이 복싱데이를 기점으로 긴 여름 휴가를 떠나는데요. 모든 휴가를 연말 연시로 미루었다가 12월 24일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거의 한 달을 쉬고 있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은 12월 31일과 1월 1일, 1월 2일 이렇게 사흘만 쉬지만은 네. 시민들이 대부분 휴가를 가기 때문에 개점 휴업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는 연말 세일 기간을 1월 초순까지 연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경기 회복 신호가 나오는 상황에서 연말 소비까지 늘어나면서 최근 뉴질랜드 경제 상황은 긴 터널을 지나서 조심스러운 회복기로 진입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뉴질랜드에 마이클 힐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가 있다고요. 아주 유명한 바이올린 네. 콩쿠르인데요. 네. 네, 뉴질랜드 출신의 사업가이자 바이올리니스트였던 마이클 힐 경이 2001년에 설립한 마이클 힐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입니다. 네. 세계 최고 수준의 클래식 음악 콩쿠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이 콩쿠르가 내년에 25주년을 맞이합니다. 네. 이 콩쿠르는 내년 5월 29일부터 6월 6일까지 퀸스타운과 오클랜드에서 열리는데 우승자는 상급 4만 뉴질랜드 달러, 한국 돈으로는 3,34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이 상금 4만 뉴질랜드 달러와 아톨 레코드와의 음반 계약, 그리고 뉴질랜드 실내악단과 오클랜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순회 공연 기회를 갖습니다. 네. 이 콩쿠르의 특징 중 하나는 결승까지 진출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끝까지 숙식을 제공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네. 16명의 8강 진출자 명단이 지난 24일에 발표됐는데요. 여기에는 서울의 정연우, 구혜인 씨도 포함되어 있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대회에서 한국인은 2019년에 이만나, 2023년에 진예영 씨가 최우수상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콩쿠르를 설립한 마이클 힐 경의 이력이 화려해서 또 주목받고 있다고요? 네, 매우 화려합니다. 네. 이 마이클 힐 경은 올해 7월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네. 참 다양한 이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콘서트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사업가, 골퍼이자 골프장 소유주, 베스트셀러 작가, 예술 후원자, 강연자,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경영자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마이클 힐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직업이 바로 보석상입니다. 1950년대 판가레이에서 16살의 학교를 그만두고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뉴질랜드 헤럴드 바이올린 콩쿠르에 출전했지만 우승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 후에 삼촌이 운영하는 판가레이의 보석상에서 23년 동안 판매원과 점장으로 일했는데 더 발전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독립보석상을 열었고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등지로도 뻗어나가서 지금은 280여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문화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면모도 네. 주목할 만하지만 제가 지난 2011년에 인터뷰한 내용 중에 아직도 생각나는 얘기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젊은이들에게 주는 조언으로 실패하더라도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두 번째는 무슨 일이든 일에만 100% 집중하지 말고 20대 80 룰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는 자신의 기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80%는 개인을 위한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취미 생활이라든가 길가에 어떤 꽃이 피어 있는지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네. 2025년을 돌아보고 26년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마이클 힐경의 조언을 참고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좋은 소식 또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김훈대 통신원이었습니다. Here comes the sun. 국경 지역에서 무력 충돌을 재개했던 태국과 캄보디아가 지난 27일 낮 12시부터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8일 포성이 다시 울린 지 20일 만인데요. 이번에는 과연 이 휴전이 지속될 수 있을지 세계의 시선이 태국과 캄보디아에 다시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휴전이 또 다시 성사가 됐는데 어떤 조건이 있었을까요 이번에는? 예, 지난 27일에 양국 국방부 장관이 태국 동부 찬타브리주 국경 검문소에서 네. 휴전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성명을 내서 교전 중단에 합의를 했고 모든 종류의 무기 사용 또 민간인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 중단을 등을 핵심으로 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같은 날 정오부터 휴전이 발효됐죠. 협정 내용을 보면은 이 휴전 조건으로 일단 맨 처음 나온 게 양측이 현재 있는 병력 위치를 그 자리에서 동결을 하고 이동시키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또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또 국경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을 가능한 조속히 다시 본인들이 살 수 있도록 이제 그 거주지로 귀화시킨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국경지대에 있는 지뢰를 제거하고 사이버 범죄 퇴치를 위해서 협력한다. 또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를 유포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습니다. 네. 휴전 유지를 위해서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자 아세안의 감시단이 감독을 한다고 합니다. 또 두 나라 국방부 장관 또 군 최고사령관이 직접 소통한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한때 이 협상이 결렬될 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맞아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예, 우선 이제 협상 장소를 놓고 양측의 신경전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네. 태국이 자국의 동부 그 찬타브리주 국경지대에서 회담을 하자 이렇게 먼저 제안을 했는데 캄보디아가 안전을 이유로 해서 제3국 특히 이제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네. 그 이견이 조정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태국이 주장한 대로 이 찬타브리주 국경 검문소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24일에 첫 번째 회담이 열렸었거든요. 근데 그 회담이 거의 열리자마자 30여 분 만에 이 중단이 돼가지고 정말 힘든 게 아니야 이런 전망이 있었어요. 쉽지 않네요. 두 네, 나라가. 맞습니다. 네. 이게 왜 그랬냐면은 자세한 내용은 공개가 되지는 않았는데 네. 태국 쪽에서 캄보디아가 먼저 휴전을 선언해라.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캄보디아가 먼저 해야지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버텼고 네. 특히 이제 국경지대에 있는 캄보디아 쪽에 그 지뢰를 먼저 다 이제 제거를 제거해야 해라 된다. 이러면서 아주 강경한 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아서 네. 그게 뭐 주요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24일부터 27일까지 특히 이제 26일까지 이 회담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네. 양쪽이 정말 거의 최대 규모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폭격을 계속했거든요. 특히 회담 첫날 24일 오전에 태국 공군이 캄보디아주 바탄방주 바단 지역에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이 작전에 우리나라가 태국에 수출했던 초음속 고등 훈련기 골든 이글호가 투입됐다 그래가지고 국내에서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바탄방주를 공격한 이유는 이게 북서부에 있는 주인데 뭐 일부 지역이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곳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주도
정도 바탐방이 특히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그리고 앙코르와트 유적분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죠. 시엠립 이런 네. 쪽과 연결되는 도로망의 거점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폭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26일 오전에 다시 이 태국군이 캄보디아 북서부의 반테 아이메안 체이주 여기를 폭탄을 무려 40발 이상을 투하를 했는데 예. 뭐 이러면서 이제 캄보디아 쪽에서는 이런 이딴 작전 때문에 그 캄보디아의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분위기가 나빴고 그러네요. 반면에 태국은 또 캄보디아군이 먼저 도발을 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태국의 민간인들이 피해를 받아서 우리는 대응한 것뿐이다. 네. 그리고 우리는 민간인 지역은 폭격 안 하고 이 군사시설 또 뭐 기타 이제 그런 뭐 어떤 주요 목표물만 공격했다 네, 이렇게 네. 버티면서 뭐 한때는 그래가지고 협담이 계속 이어지기가 좀 어렵지 않는가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맞아요. 정말 예. 상황이 안 좋았던 건데 그래도 어떻게 뭐 휴전 합의가 이루어지긴 했네요. 네,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미국 네. 또 영향을 좀 행사했고 또 아세안이 처음부터 좀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캄보디아 총리가 26일에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보니까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하고 전화 통화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뭐 양국 간 교전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우려를 나타내면서 지난 10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했던 그 협정 지켜라, 뭐 평화 의지.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이런 상황 안 된다 이렇게 좀 압력을 가했다고 하고요. 네. 아세안 경우에는 지난 22일에 회원국 외교장관 회의가 있었거든요. 이때부터 이 뭐 평화협상, 특히 휴전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압박을 했고 네. 그게 아마 협상이 열리게 되는데 중요한 물꼬 역할을 했던 것 같고 아까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휴전이 이루어진 이유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감시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네. 또 중국도 이 과정에서 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지난 18일부터 23일에 캄보디아하고 태국 양쪽에 뭐 사무 특사를 파견해서 휴전을 해라 이렇게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휴전 발효된 지 오늘로 이틀째가 네. 됐습니다. 지금 상황 어떤? 뭐 이게 지금 전해지나요? 가장 중요하고 관심사인데요. 그렇죠. 양국 네. 국방부가 발표를 오늘 아침 상황까지는 안 나왔는데 네. 어제 저녁에 나온 걸 보니까 뭐 어제 일요일까지는 양측 모두 무력 충돌이 없었다.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근데 네. 태국 국방부 쪽에서는 일부 지역에 병력 이동이 관측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병력 이동을 하지 않기로 지금 휴전 조건에 들어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충돌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72시간 동안 일단 이제 이 특별한 무력 충돌이 없어요. 일어나지 않는지가 제일 중요한 기간인데 그렇죠. 내일을 정오까지라고 할 수가 있죠. 네네. 근데 태국 쪽에서 지금 캄보디아 군인 18명을 억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72시간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이 억류하고 있는 캄보디아 군인들을 모두 송환하겠다. 근데 만약에 이제 상황이 나빠지면 그런 것도 다 중단이 되겠죠. 네. 그래서 별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 정도쯤에는 송환 전차가 이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중국 남부 윈난성에서 네. 중국 외교부 관계자 그리고 태국 또 캄보디아 외교장관 또 이 두 나라의 또 군 관계자들이 모이는 회의가 열려요. 아, 네. 예, 이게 중국이 중재를 해서 또 이 윈난성에서 열리는 건데 그래서 만나서 어쨌든 대화 창구를 또 이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태국 캄보디아가 지난 10월에 트럼프 대통령 중재로 휴전협정을 체결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달 초에 교전이 다시 재개가 된 건데 그때 휴전 약속이 깨진 이유는 어떤 거였습니까? 직접적인 이유는 지뢰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뢰. 이번에 휴전 조건에도 지뢰를 제거한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11월 10일에 태국 시사켓주 국경지대에서 지뢰가 폭발해서 태국 군인 한 명이 오른쪽
발을 잃는 좀 중상을 입었고 네. 3명이 또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지난 10월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중재로 휴전 협정이 체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뭐 중화기 철수 또 뭐 지뢰 제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는 했는데 캄보디아 지뢰로 이렇게 또 쪽 지뢰로 태국군이 피해를 입으니까 태국 쪽에서는 우리 휴전 협정 이행 안 하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언을 했죠. 근데 네. 그 이전에도 캄보디아 쪽에서 터진 지뢰 때문에 이 사고가 여러 차례 일어났어요. 그게 이번에 그 11월 10일에 일어났던 이 지뢰 폭발 사고가 네. 7번째라고 하니까 태국 쪽에서는 분위기 다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이제 휴전에 임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네. 특히 핵심이 된 거는 휴전 협정이 1차로 그 10월 달에 발효된 상황에서 캄보디아가 새로 지뢰를 매설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캄보디아는 아니다. 네. 뭐 이전에 있던 지뢰가 참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태국군이 국경을 넘어서 캄보디아 쪽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밟아서 터진 거다 이렇게 주장했으니까 양쪽 입장이 굉장히 너무 달랐던 다른데요? 거죠. 네. 예. 네. 그러다가 이제 뭐 크고 작은 교전이 있다가 뭐 아주 본격적으로 전면적 난산이 된 거는 지난 7일부터였죠. 그래서 약 네. 20일 동안 뭐 양쪽이 뭐 태국은 전투기 F-16 전투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일 폭격을 했고 또 뭐 태국 같은 경우에 특히 무슨 해군까지 동원하기도 했고 그랬어요. 근데 캄보디아는 전투기가 한 대도 없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제 무슨 다연장 로켓포로 네. 해서 태국 국경 지역을 많이 폭격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 피해도 컸고요. 그래서 7일부터 이번에 이제 2차로 휴전 협정이 발효되기 그 기간 사이에 약 20일 동안에 사망자가 100명 정도가 됐고 또 민간 거주 지역에서도 또 피해가 컸고 또 특히 양쪽 국경 지역의 주민들이 뭐 너무 지금 분위기가 나쁘니까 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이제 피난길을 떠났는데 그게 50만 명이나 되거든요. 최대 60만 명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렇군요. 정말 피해가 컸습니다. 이게 지난 7월에 있었던 이 양국 군 간의 교전 때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였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지금 지난 12월에 이번 달 들었던 이 교전 상황이 더 심각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들으신 대로 뭐 양국 주장이 너무나 다르고요. 태국 네. 캄보디아 양국 간 불신이 아주 좀 깊구나 오래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예 이번 휴전도 좀 불안하기는 한데 왜 이렇게 계속 충돌하는 걸까요? 그래서 최근에 일본하고 중국이 조금 네. 반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중국 관계보다도 지금 더 꼬여 있다. 이런 태국 캄보디아가 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앞서서 10월 휴전협정이 파기된 과정을 보면은 정말 두 나라의 불신의 뿌리가 정말 깊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7월 달에 교전이 처음 이제 발생했을 때도 그렇고 이달에 재개된 이 교전 상황에서도 보면 그 과정에서도 보면 두 나라가 서로 상대국이 상대 탓. 먼저 네. 도발했다. 맞아요. 휴전 협정을 먼저 어겼다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반목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패턴은 지금은 어쨌든 2차로 다양스럽게 휴전을 하기도 했지만 언제든 이런 상황은 다시 재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협상 과정에서도 상대방의 뭐 성의 또 뭐 진심 이런 것들을 계속 의심하면서도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의된 휴전 이 조건이 언제든 파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지난번에 저희가 이 캄보디아 태국 이 교전이 처음 발생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 미봉책이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국경 지역에서 현재 양국이 군을 배치된 상황을 그냥 거기서 동결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후방으로 다 뺀다든지 이런 건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니고. 네. 근데 이 양국 국경 문제가 벌써 워낙 그 이전에 역사적으로도 두 나라가 붙어 있기 때문에 뭐 반목의 역사가 긴 상황인데도 인 상황이고 또 근 한 100여 년 정도의 상황을 보면은 뭐 네.
여러 가지 경계선 문제 때문에 국경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이런 상황에서는 뭐 언제든 분쟁이 그렇죠. 다시 재현될 수 있죠. 특히 1962년에 국제사법재판소 ICJ가 네.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프레아 비히어 사원 양쪽 나라가 모두 다 가치를 부여하고 종교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사원인데 네. 이 지역은 사원 자체가 있는 곳은 캄보디아 영토인데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하게 판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분쟁의 불씨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뭐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트럼프가 그렇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휴전을 이뤘다고 매번 자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본인의 중재로 세계 곳곳에서 지금 포성이 멈춘 곳이 많다라고 하는데 왜 다시 이렇게 태국하고 캄보디아가 다시 싸우냐라고 봤을 때 이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했던 이 휴전 조건이 좀 처음부터 불안정했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때 수단이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압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지못해 이제 얘기 듣는 거죠. 마지못해 네. 얘기를 듣는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처음부터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양국 다 국내 정치 상황도 좋지 못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태국 쪽을 먼저 보면은 네. 이 패통탄 친나와 이제 물러난 다음에 이 지금 아누틴 찬이라쿤 총리 체제인데 네. 지난 12일에 전격적으로 의회도 해산하고 또 내년 2월 8일에 조기 총선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이유는 현재 소수 정권이거든요. 의회 의석이 이제 소수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권 자각력이 약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좀 더 이런 이 보수층 결집해가지고 정권의 지지율을 높여보겠다라고 하는 걸로 조기 총선을 갔는데 이 과정에서 보면은 역시 국경 문제, 그렇죠. 또 안보 문제 이런 것들이 이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또 특히 현재는 전적으로 태국 군부에게 이 문제를 맡겨놓고 있는데 군부도 역시 네.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 존재감을 확실히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있습니다. 캄보디아도 뭐 비슷한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찌 보면은 태국과 캄보디아 양쪽이 권력층이 이해관계가 어떤 건 맞아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좀 언제든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글로벌 이슈 오혜리 국제전문 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